성공의 껍데기를 벗고 아프리카에서 찾은 진정한 가족. 하지만 그 행복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한국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텅 빈 삶을 살던 60대 최성규. 그는 홀로 아프리카 잠비아로 떠나 6명의 아내와 아이들을 얻으며 난생 처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꿈꿔왔던 대가족의 삶. 하지만 예상치 못한 2번의 반전이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데? 과연 그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최성규의 예측 불가능한 잠비아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최성규는 한국에서 60년을 살아왔다. 그의 삶은 흡사 잘 짜인 공식 같았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30년간 기술 개발 외길을 걸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는 늘 성공한 연구원이자 성실한 가장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젊은 시절 그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고 주말에도 가족보다는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었다. 그의 결혼 생활 역시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 아내는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아내상에 부합하는 사람이었고 2 자녀는 명문대에 진학해 각자의 삶을 꾸려갔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교감이나 따뜻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늘 최소한에 그쳤고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자녀들에게 학자금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정서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조차 외로움을 느꼈다. 평생을 일에 바친 결과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했다. 정년퇴직 후 그의 삶은 더욱 무의미해졌다. 아침이면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에게는 남은 시간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을 만나도 서로의 건강 상태나 자식 자랑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공이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틀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에게 남은 생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젊은 시절, 그는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아프리카의 삶을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원초적이고 강렬한 생명력이 넘치는 풍경이 그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특히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과 대가족을 이루는 모습은 텅 빈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울림을 주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단호한 통보를 전했다. 아내는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그들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아둔 재산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잠비아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 발을 디딘 순간 뜨거운 열기와 낯선 흙냄새가 그의 오감을 자극했다. 그는 미리 알아본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루사카 시내의 작은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며칠간 도시에 머무르며 현지 분위기를 익혔고 잠비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사람들은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국에서 느꼈던 빡빡한 경쟁과 시간에 쫓기는 삶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가이드는 최성규가 잠비아 문화, 특히 가족 공동체에 관심을 보인다는 말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그를 현지 결혼 중개인에게 연결해 주었다. 잠비아는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지만 지역과 부족에 따라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노동력 확보나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 중개인은 살집이 좀 있고 눈빛이 선량한 중년 여성으로 최성규의 사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성규의 나이와 한국에서 왔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꼼꼼히 살폈다. 잠비아에서는 남성에게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동등하게 부양할 경제적 책임이 따랐기 때문이었다. 최성규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한국에서는 평범한 수준이었을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액수임을 설명했다. 첫 번째 만남은 루사카 외곽의 한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최성규는 가이드와 중개인과 함께 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섰다. 흙벽으로 지어진 소박한 집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나케샤. 벤바족 출신으로 30살이었다. 그녀는 이혼 후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나케샤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으며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겪었을 삶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생활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최성규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중개인이 통역을 도왔다. 최성규는 나케샤에게 물었다. 이런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케샤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두려움보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더 큽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져요. 나케샤는 최성규의 나이가 자신의 아버지뻘이라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는 듯했다. 그들에게는 나이보다 남자의 인품과 경제적 능력이 더 중요했고 무엇보다 가족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최성규는 나케샤의 차분하고 사려 깊은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그는 한국에서 잃었던 평온함을 그녀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전통 혼례의식을 간소화하여 친지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는 형태였다. 최성규는 나케샤의 친척들과 처음으로 제대로 대면했고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얼떨떨했다. 낯선 이방인인 그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최성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나케샤는 능숙하게 집안일을 돌봤고 최성규가 잠비아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녀는 최성규에게 벤바족의 언어인 벤바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고 현지 음식과 문화를 소개했다. 그는 특히 잠비아의 주식인 쉬마, 엔시머와 릴론다, 렐리시즈에 점차 익숙해졌다. 최성규는 그녀의 도움 덕분에 낯선 환경에 빠르게 동화될 수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최성규는 중개인을 다시 만났다. 나케샤와의 삶은 만족스러웠지만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여러 아내와 함께하는 대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겪었던 외로움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이번에는 좀 더 젊고 활기찬 여성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성규에게 말리카라는 25살의 여성을 소개했다. 말리카는 나케샤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밝고 명랑했으며 웃음이 많았다. 그녀는 도시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최성규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했다. 말리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최성규에게 잠비아의 젊은 세대가 가진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고 최성규는 그녀의 활기찬 에너지에 매료되었다. 그는 말리카에게서 한국에서 만났던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력을 느꼈다. 말리카와의 결혼은 나케샤와의 결혼보다 좀 더 복잡했다. 이미 아내가 있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말리카 가족의 망설임이 있었다. 그들은 말리카가 가진 교육 수준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최성규의 확고한 의지와 경제적 능력, 그리고 나케샤의 동의가 확인되자 그들은 결국 승낙했다. 잠비아 부족 사회에서는 기존 아내의 동의를 중요한 요건으로 삼았다. 나케샤는 처음에는 다소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성규의 진심을 이해했는지 결국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이 집에 들어왔고 그를 도왔던 점 때문에 말리카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렇게 최성규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다. 두 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했다. 최성규는 두 아내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할애하고 재정적으로도 동등하게 지원해야 했다. 나케샤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말리카는 종종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녀는 최성규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요구했고 가끔은 나케샤에게 대놓고 경쟁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어느 날 말리카가 나케샤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왜 당신만 성규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저도 그의 아내인데.
라케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성규는 이방인이고 내가 먼저 이곳에 정착하도록 도왔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최성규는 두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했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에 묵묵히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조율하려 애썼다. 두 아내는 서로 다른 매력으로 최성규의 삶을 채웠다. 라케샤는 그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주었고 말리카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과 젊음을 선사했다. 그는 자신이 비로소 한 가정의 가장이자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최성규는 중개인을 통해 세 번째 아내 루피아를 맞이했다. 루피아는 농촌 출신의 32살 여성으로 성실하고 조용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타입이었다. 그녀는 춤과 노래를 좋아했고 집안일을 할 때도 흥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최성규에게 또 다른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이어서 네 번째 아내 자말라. 28살의 자말라는 활발하고 재치가 넘치는 성격으로 뛰어난 요리 솜씨를 자랑했다. 그녀의 등장으로 집안의 식탁은 더욱 풍성해졌다. 다섯 번째 아내 타리아는 40살로 현명하고 포용력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복잡해지는 가족관계 속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아 최성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내 파리스. 20살의 파리스는 가장 어린 아내로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로 최성규와 다른 아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마치 어린 딸처럼 최성규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6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최성규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이었다.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아내들을 이해하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을 조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 최성규는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밤늦도록 고심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잃었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곳에서 찾고 있었다. 그는 아내들 각자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 아내들 역시 서로에게 때로는 경쟁심을 느끼면서도 결국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워갔다. 특히 타리아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지혜롭게 중재했다. 어느 날 라케샤가 조심스럽게 최성규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최성규는 순간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60년 평생 그는 자식들을 그저 길러야 할 존재이자 사회적 의무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었다. 한국에서는 그저 아파트 한 채의 자녀 둘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척도였을 뿐 아이 자체에 대한 애착은 크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품에 안길 아이는 순수한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라케샤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텅 비었던 그의 노년이 이 아이로 인해 비로소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리카, 루피아, 자말라, 타리아, 파리스 또한 연이어 임신 소식을 전했다. 연달아 들려온 기쁜 소식에 최성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충만한 행복감을 맛보았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의 텅 비었던 삶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 믿었다. 최성규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용품을 사고 아내들을 위해 더 넓은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다. 특히 첫째 아이를 임신한 라케샤에게 각별한 신경을 썼다. 그녀는 최성규의 배려에 감동한 듯 더욱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아내들도 임신이라는 공동의 경험에 몰입하는 듯 보였다. 최성규의 집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자식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이 새로운 삶을 이해해줄까? 그들은 아마도 그를 비난할 것이 분명했다. 최성규는 그저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예정일에 맞춰 차례로 태어났다. 라케샤는 아들을, 말리카는 딸을, 루피아는 아들을, 자말라는 딸을, 타리아는 아들을, 그리고 파리스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최성규는 생애 처음으로가 태어난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순수한 존재감은 최성규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고
밤마다 아이들의 요람 옆에 앉아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의 노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충만해졌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산책하며 저녁에는 아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존재들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최성규는 종종 자신을 닮은 점을 찾아내며 흐뭇해했다. 아들들은 듬직하고 딸들은 사랑스러웠다. 그는 아이들이 서로를 아끼고 여섯 엄마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잠비아의 전통에 따라 아이들은 부족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대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했다. 가끔 한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최성규는 적당한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 행복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처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는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문화적 충돌이나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어느 날 첫째 아내인 라케샤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성규, 사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아들. 당신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최성규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라케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이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었다고 고백했다. 최성규를 만나기 전부터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최성규가 아이를 그토록 바란다는 것을 알았기에 친정 조카를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속였던 것이었다. 그녀는 최성규에게 안정적인 삶을 얻고 싶었고 아이를 통해 그에게 영원히 함께할 명분을 주고 싶었다고 흐느꼈다. 최성규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에게 찾아왔던 행복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철저하게 기만당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평생토록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자책했던 그가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진정한 가족을 위해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최성규는 다른 아내들에게도 혹시나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한 명씩 아내들을 불러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끔찍하게도 맞아떨어졌다. 말리카는 자신이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기에 오빠의 딸을 데려왔다고 고백했고 루피아는 자신의 조카를, 자말라는 이웃의 아이를, 타리아는 오래전 사망한 언니의 아들을, 그리고 파리스는 자신의 먼 친척의 딸을 데려와 그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고 털어놓았다. 6명의 아내 모두 그를 속였던 것이다. 그들의 고백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6번이나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6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한 행복이 철저하게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최성규는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 그는 자신을 속인 그들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저 삶의 안정과 아이를 통한 행복을 원했을 뿐이었다. 한국에서 가족을 통해 공허함을 느꼈던 그가 잠비아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고 믿었으나 그조차도 허위의 기만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그를 절망케 했다. 최성규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그는 늘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았던가. 회사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였다. 어쩌면 그들 역시 자신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득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아픔이 어쩌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그들에게서 진정한 가족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그들도 최성규에게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6 아내들을 모두 불러앉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당신들이 나를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늘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자신을 속여왔다. 이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까지 자신을 속인 거짓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아내들의 거짓말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이 고통마저도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아내들과 6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6 아내들은 최성규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라케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아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최성규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최성규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최성규는 6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들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잠비아를 떠날 생각도 없었다. 잠비아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 그리고 6 아내와 6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노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잠비아의 뜨거운 태양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들의 대가족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